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만나 건전 세력 육성과 관련된 논의를 했던 사실이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지회 사이버 동호회 100여 명은 허위 비방 댓글을 수천 개씩 올렸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다음 주 월요일 공식 출범합니다. 기무사령부는 당시 기록이 담긴 마이크로필름 13통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 자료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침묵했던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사드 추가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유희선 이사가 오늘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추천한 유 이사가 사퇴함에 따라 박문진 구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1학년 학생이 선배들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졌는데 학교 측이 40분이나 지난 뒤 구급차를 부르는가 하면 증거가 될 피 묻은 교복을 동의도 없이 빨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일했던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JTBC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양지회 회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지회 소속원 100여 명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정황도 드러났는데 국정원이 지침을 주면 여기에 따라 댓글과 게시글을 달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꼽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 양지회 사이버 동호회 회원 100여 명 중 대부분이 댓글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 인원을 배분한 뒤 국정원이 메일 등으로 주제를 보내주면 그 내용에 맞춰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당시 양지회 회장과의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건전단체 육성 등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고 당시 면담 자료는 문건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지회가 댓글 부대로 동원되는 과정에 원 전 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100여 명의 양지회 댓글 부대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내부 문건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이듬해 총선 또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인 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양지회의 댓글 부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론 조작에 집중했습니다. 첫 선거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맞붙었던 때입니다. 이듬해인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이들의 활동은 본격화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곤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집중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이 군복을 입고 군을 와해시키려 한다. 문재인이 나이를 속여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는 등의 허위 비방글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트위터 글만 5,300여 개, 게시글은 500여 개에 이릅니다. 이들에겐 여론조작 댓글의 대가로 국정원 돈 1억 2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문건으로만 확인된 액수여서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선 전용된 예산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수사 당국의 전망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렇게 양지회가 국정원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보통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을 고려해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이 쉽게 비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검찰의 공식 입장은 상당히 강도가 셌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입장의 핵심은 올해 2월 말 인사 조치로 새로 발령을 받아서 배치된 영장 전담 판사들의 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기각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한마디로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의 영장 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일관성이 없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증거 은닉 혐의로 이 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오늘 새벽 기각된 양지회 사무총장 박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숨긴 증거물의 가치가 높지 않다, 크지 않다, 별로 중요한 증거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기각이 됐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삭제를 시도한 문건 가운데 이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와 같이 국정원 댓글 외곽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있었고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 문건도 나온 만큼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증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영장을 청구한다 했는데 그 증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수사 대비 문건이라고 하면은 양지회 댓글 활동이 이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 불법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그 당사자들, 관련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네, 해당 문건은요, 과거 양지회 회원들 가운데 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였다가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는 2012년 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모 씨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개인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데 그쳤지만 사실은 양지회 차원에서 함께 움직였고 또 그런 정황들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 조직 범죄로 수사가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중대 혐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실상의 이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으로 내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수사 방해다. 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건데요. 검찰의 그런 입장문에 대해서 법원이 이랬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당분간 이 영장을 둘러싸고 공방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소환돼서 또 조사를 받고 있죠. 네, 민 전 단장은 이 검찰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오늘 오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민 전 단장에 대해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예산을 횡령 배임한 혐의, 또 민간인으로 하여금 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국방부에서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실행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심리전을 승인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TF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군 수뇌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 도청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가해진 10분간의 사격. 누가 쏘라는 명령을 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50 청문회가 열렸지만 전두환 씨는 현장의 지휘관들이 자위권을 행사한 거다.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렸지만 검찰은 발포 명령자를 찾는 데 실패했고요. 또 대법원도 재진입 작전에서의 발포 명령은 인정했지만 그에 앞서 도청 앞 발포 부분은 증거 불충분, 그래서 무죄라고 봤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조사에 들어갔지만 핵심적 증거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이 꽁꽁 숨겼습니다. 결국 보고서에는 직접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문장만 적혔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증언으로만 존재하던 헬기 사격의 증거가 확인이 됐고 또 공군 부대가 폭격 대기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죠. 다음 주 5.18 특별조사단이 출범하면은 군에서는 그간 공개하지 않던 비밀 자료까지 내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에야말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유선희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하는 특별조사단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기무사령부의 마이크로필름 13통입니다. 28,000페이지 분량의 이 필름에는 1980년 5월 당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의 내부 기밀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기무사가 일부 자료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당시의 기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두환 씨가 수장으로 있던 보안사의 내부 기록 속에 발포 명령자를 규명할 단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당시 보안사 자료와 국방부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신군부의 자료 무단 파기나 은폐, 조작 정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별조사단은 검사장 출신의 이건리 변호사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지휘합니다.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를 위해 광주 제1전투비행단장 출신의 예비역 공군 장성이, 헬기 사격 조사를 위해서는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의 장성도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8명의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과 경찰, 교수, 그리고 기무와 헌병 등 민군 합동으로 꾸려진 20여 명의 조사단 구성도 완료됐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전방위적인 기록 조사에 나서지만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18 특별법을 통해 수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사드 배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오늘 집회를 열었는데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의 원칙을 지켰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은 일관된 입장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라 밖에서는 중국의 반발이 거셉니다. 악성 종양, 개구리밥, 김치만 먹고 멍청해졌나? 사드 추가 배치 이후 이런 말폭탄을 쏟아낸 중국의 관영 매체는 오늘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비췄습니다. 먼저 신경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한국과 미국이 다시는 북한에게 근육을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드를 봉인해야 하며 사용한다면 관련국의 감독이나 양해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날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한 데 이은 억지 주장입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사드 배치는 근본적으로 북핵, 미사일 시험과 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는 침묵했던 중국 매체가 사드에는 날을 세운 겁니다. 한국 대사관은 오늘 환구시보에 공식 서한을 보내 품위 있는 보도를 요구한다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오늘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는 유보한 채 대화론 세분리기에 나선 겁니다. 어제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일 99절 기념행사에 쿵시안유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예년에 참석했던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보다 직급은 낮았습니다. 중국 언론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어선 가운데 추가 보복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이렇게 중국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S&P가 현대차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현대차는 사드 추가 배치 후 중국 퇴출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합작 관계인 베이징 자동차에서 결별을 고려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섭니다.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까지 동원해 현대차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2차례나 공장을 세운 이유도 돈줄을 쥐고 있는 베이징차가 업체에 돈을 제때 주지 않아 부품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차는 사드 보복 이후 판매량이 40% 넘게 떨어진 만큼 가격이 싼 중국 부품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판로를 뚫어주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드가 강하게 갈 것 같아요. 현대차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부품회사는 150곳이 넘습니다. 6개월 넘게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 대형 마트들도 사드 보복이 더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이마트는 올해 안에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고 롯데마트는 영업 정지가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한편 국내에선 사드가 배치되고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소송리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원책 이전에 사과부터 하라는 건데 오늘 청와대를 찾아 항의 집회도 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사드가 배치되고 하루가 지난 성주 소성리는 다시 조용한 마을로 돌아왔지만 아직 곳곳에 충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 잃은 물건들이 곳곳에서 뒹굴고 있고 경찰이 부순 텐트 잔해는 바리케이드가 됐습니다. 정부는 사드를 넣자마자 지원책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후 3개 부처 장관이 나선 브리핑 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고 경상북도도 어제 국비 예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지원책 제시가 아니고 문 대통령 본인의 진정성 어린 사과가 지금 할 일입니다.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오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사드 배치에 실익이 없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말을 뒤집은 점을 성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7일 밤 12시 그러니까 9월 8일 0시를 기점으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임을 스스로 부인했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났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국방부를 방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발사대 배치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 강행만큼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내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과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심한 듯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는 그날이 북한에게는 슬픈 날이 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쿠웨이트 국왕과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이번 주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고각이 아닌 실제 발사 각도인 정각으로 태평양상에 쏠 것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 영토와 국민, 나아가 동맹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해성에 떨어질 미사일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거란 분석입니다. 백악관은 또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다른 조그만 나라들과는 달리 북한의 경우 우리가 핵을 억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적 압박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추가 제재 움직임에 북한은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를 통해 제재와 압박에 집착한다면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유례 없이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수소탄을 보유한 상대의 지위를 보고 설치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김영길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멕시코 외교부는 김 대사에게 72시간 안에 멕시코를 떠나라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반대의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사 추방 결정을 내린 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 멕시코가 처음입니다. 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유희선 이사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데 사장 해임과 임명권을 가진 박문진 이사 구성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퇴진 계획이 담긴 민주당 문건을 두고 논란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유희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오늘 아침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학교로 돌아가 본업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새 이사 임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유 이사의 자리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문진 이사 9명 중 민주당 추천 인사가 4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구 여권의 추천 인사 중 1명이 더 사퇴할 경우 현 여권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면서 공영방송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문건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KBS와 MBC를 언론 적폐로 규정하며 현 사장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계획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당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포함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기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당 수석 전문위원이 개인적으로 향후 예상안을 작성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와 MBC 노조는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공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이 논란일 때 청와대는 생활보수 수준이라고 해명했었죠. 그런데 박 후보자가 극우 농객인 변희재 씨와 간담회를 연 게 추가 확인됐습니다. 포항공대 한 교수는 박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적극 주장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공개한 2014년 포항공대 기술창업교육센터 공문입니다. 7월 말 청년창업 간담회에 대표적인 극우 농객인 변희재 씨와 박성진 후보자를 포함한 포항공대 교수 등 9명이 참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변희재 씨 초청을 박 후보자가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사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후보자와 변 씨가 민감한 정치적 발언도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변 씨를 강연자로 추천한 건 다른 교수이며 섭외도 변 씨와 학연이 있는 다른 대학 직원이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대화에 잘 끼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은 대학 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한 동료 교수가 실명으로 포항공대 내부 게시판에 박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뉴라이트 역사관의 대부로 불리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했을 때 박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초청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박 후보자는 극우가 생활화되어 있는 가치관을 가졌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현직 대사와 외교관에 잇따른 성비위로 외교부가 지탄받았죠. 이번엔 총영사가 갑질 의혹으로 직위 해제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일본 주재 총영사 A씨가 비서 B씨에게 했던 욕설들입니다. 여러 차례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썼고 때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며 위협적인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폭력도 있었습니다. 총영사는 비서에게 볼펜을 던져 턱에 상처를 입혔고 티슈 상자로 손등에 멍이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비서피 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6개월간 집에서 치료를 요한다는 일본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녹음한 폭언 파일만 40여 개, 녹음 시간도 20시간이 넘었습니다. 총영사 A씨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하다가 녹음 파일을 듣고서야 이 같은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총영사 A씨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고 상해와 폭행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영사 직위도 조만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현직 대사와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 그리고 각 공관의 갑질 등이 잇따라 드러난 바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만기 일주일 전인 다음 달 10일에도 증인을 부르기로 해 이목이 쏠립니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간을 늘려달라고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다음 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통상 마지막 재판 이후 선고까지 2주 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주 공판에서 95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불러야 할 증인들이 많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두 재단에 대한 롯데나 SK의 추가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의견서를 받아들이면 구속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눈길이 쏠립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지금 세계에 천재지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분주했습니다. 결국 멕시코 남부 해상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났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정혜성 기자, 주민들이 잠들었을 시간에 그러니까 자정이 다 돼서 발생한 거죠? 네, 현지 시간 7일 오후 11시 49분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2시가 조금 안 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담요를 걸치고 나온 사람들,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차들 위로 가로등이 흔들리고 유명 독립기념비인 독립의 천사도 심하게 진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인근에 사는 한 사람은 잠을 자던 중 아파트 건물이 크게 흔들려 가족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335 모여서 혹시 있을지 모를 여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 보기에도 진동이 굉장히 심한데 한밤중이라 공포가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떻게 집계됩니까? 네, 지진 발생 초반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는데 조금 전 남부 주찬 지역에서 10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집안에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 숨졌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아직 한인 피해 여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수 건물이 무너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최대 높이 3m짜리 쓰나미를 예보했습니다. 이미 높이 1m 이상 쓰나미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멕시코 북동쪽에서 1등급 허리케인 카티아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규모 8이 넘는 강진이라면 강한 여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강진은 약 1000km 이상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 그리고 미국 텍사스 등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인접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니에토 대통령은 24시간 내 규모 7.0 이상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85년 멕시코 서쪽 바다에서 규모 8.1 지진이 발생했는데 당시 멕시코시티에서 최소 6천여 명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 와중에 카리브해 섬들은 허리케인 어마로 초토화됐습니다. 어마는 조금 전 4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살인적인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어마가 상륙할 미국 플로리다에선 5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카리브해 바부다 섬에서는 건물 90% 이상이 부서졌습니다. I witnessed Hurricane Louis, but it was never like this. Some people totally lost. Like me, I am homeless.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푸에르토리코에선 공항과 항구가 폐쇄됐습니다. 2010년 대지진을 겪은 아이티도 어마의 위력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어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카리브해 북동부 섬들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사상자 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소 1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에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주유소엔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마트 진열대는 순식간에 비워지고 있습니다. 어마가 주말쯤 도달 예정인 플로리다주의 모습입니다. 대피령이 속속 내려지면서 5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We cannot save you when the storm hits. We cannot save. Just remember this. If you once there evacuation order, get out. We can't take care of you. 어마에 이어 3등급 허리케인 호세도 현지 시간 9일 카리브해 북동쪽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폭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의 대처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맞은 학생이 기절했는데 구급차를 부르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0분쯤 학생 4명이 줄지어 복도를 지나갑니다. 멀쩡히 걸어갔던 학생 1명이 5분 뒤 정신을 잃고 팔다리가 들려 나옵니다. 중국 국적으로 한국어에 서툰 1학년 임모군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3학년 선배들에게 맞아 기절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확인한 학교 측은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그냥 부드럽게 20분에 그때 가해자 부모가 선생님하고 통화 중에 바꿔달라고 해서 애를 병원에 옮겨야겠다고. 학교 측은 당시 진행된 민방위 훈련 때문에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백기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바로 그냥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게 겹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관리자분께 먼저 보고 드리고 부르겠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부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임군의 피 묻은 교복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는 다른 오염물하고 틀리게 잘 지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선 임군에게 폭행 당시 왜 교무실로 오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왔으니까 도움이 우리가 되고 나온다 싶은데 그걸 왜 따라갔을까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학교는 가해 학생 4명 중 경찰에 입건된 1명을 강제 전학 조치하고 나머지 3명은 등교 정지와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중학생 후배를 집단 폭행한 후 이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한 이른바 연신내 중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아직 학교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가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출석 정지와 봉사활동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가해 학생들은 조사받는 과정이 너무 졸렸다, 이런 글을 주고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0,000원을 구해오지 못했다며 인근 중학교 1학년 후배를 집단 폭행한 중학생 8명이 주고받은 소셜미디어 댓글입니다. 해당 사건이 학교 측에 알려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 학생들은 이 학폭위가 너무 졸렸다는 등 장난스러운 글을 주고받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들은 사회봉사와 열흘 이하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 학생은 당시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직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데 일단 애가 눈으로 직접 그 가해자들이 반성 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고.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5명도 지난 7월 사회봉사와 2시간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지만 2달 후 2차 보복 폭행을 벌였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강제 전학이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퇴학 외의 징계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어 학생들이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최한입니다.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는 2차례에 걸친 폭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학교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이번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 2명은 폭행과 절도 혐의로 지난 4월과 5월 각각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 대신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 것으로 성인으로 치면 집행유예인 셈입니다. 이 학생들이 1차 폭행을 저질렀을 때 피해 학생 측이 신고를 했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 2차 폭행도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야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10명인데 보호관찰 대상 학생은 1000명이 넘습니다.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소는 경찰이나 학교 측과 정보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면담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안 신고하고 있고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해 학생 7명 중 5명이 대안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지만 대안학교 측은 위탁 사유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탁을 받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원조교의 SPO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교화 수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문제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급식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됐던 서울 충암고등학교 기억하시죠?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임시이사가 지난달 초에 파견됐는데 전 이사장이 사무실 문까지 잠궈놓고 협조를 안 해 학교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캐비닛과 이사장실 문에 열지 말라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용식 전 이사장 측이 붙인 겁니다. 교비 횡령 등으로 구속됐던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급식 비리 문제까지 불거졌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시 교육청은 기존 이사 8명을 모두 해임하고 지난달 7일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 측이 방과 캐비닛을 봉하면서 임시이사들은 학교 회계장부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을 잠궜어요. 학교 직원들도 비협조적입니다. 임시이사 측은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문을 열어달라는 내용 증명만 보내고 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문건을 어떤 형태든 나는 봐야지 맞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도 임시이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후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 치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암 환자들은 이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백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방암 환자 이모 씨는 다니던 병원에서 갑자기 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새 방침 때문에 약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취소 전화를 받았고요. 병원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맞춰줄 수 없다라는. 이 씨가 받던 약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에 대항하는 신약인 면역항암제입니다. 원래 폐암 치료용으로 허가가 났지만 다른 암 환자들도 증세가 호전된다며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부터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다른 암 환자들은 대형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부작용이나 독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약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맞고요. 더 큰 문제는 대형 병원들조차 환자들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처방을 하려면 까다로운 조사 과정을 거쳐 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심사를 또 하거든요. 거기서 이거 아니다라고 나오면은 몇 달 동안 이게 다 불법이 될 거예요. 일부 병원에선 몰래 투약해주는 대신
값을 턱없이 올리거나 끼워넣기 치료까지 등장했습니다. 불필요한 시술까지 강요해서 금액대가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부작용 때문에 금지한다는 건 그거는 그냥 환자들 죽이는 거예요. 진료 선택권을 막지 말라는 암 환자들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신입 채용에 들어갑니다. 뽑는 인원이 확 늘어서 일단 취업난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면접에 합동 채용까지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취업 준비생들은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신입 채용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이 500명, 신한은행이 450명을 뽑는 등 전체 채용 예상 규모가 지난해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블라인드 방식이 확대되는 등 채용 절차도 예년과 많이 달라집니다. KB국민은행은 원서에 자격증과 어학점수 항목을 뺐고 신한은행은 증명사진도 붙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도 예년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12,000명을 하반기에 뽑을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합동 채용 방식이 크게 확대되는데 46개 공공기관이 15개 그룹으로 나눠 필기시험 등 전형 날짜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일부 수험생의 중복 합격을 막고 과도한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계열별로 묶어서 시행을 하다 보면 넣을 수 있는 회사의 수가 줄어드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취업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 여러 군데 중복된 지원이 아니고 한 군데만 지원하기 때문에 더 취직 기회를 얻는 게 아닐까. 정부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중복 합격에 따른 이직자가 870여 명에 달했다며 올해 결과를 보고 참여기관을 늘릴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통신비 인하 정책이죠. 25% 요금 할인제 시행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15일에 출시될 갤럭시 노트 8에도 이 할인제가 적용되죠. 예약 판매는 시작됐는데 10명 중 9명이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택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갤럭시 노트8을 예약한 대학생 이원각 씨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 약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20%에서 25%로 그 요금 할인 폭이 늘어난다고 해서 좀 더 요금 할인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 약정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노트8은 25% 요금 할인제가 시행되는 오는 15일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8 사전 예약자 10명 중 9명이 이 씨처럼 25% 요금 할인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이동통신 회사를 이용하든지 어떤 요금제를 쓰든지 상관없이 단말기 지원금보다는 요금 할인을 택하는 편이 2배 이상 이득입니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은 33만 원 이상 줄 수 없도록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30일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지만 다음 달에도 선택약정 쪽 할인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이 곧바로 지원금을 확 늘린다면 상한제 폐지 전에 최신형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청주지검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박 사장은 2013년부터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2년 전엔 신입사원 공채에 개입해 합격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금 폭행과 노동력 착취로 논란이 된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8명 중 1명만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염전에서 나와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지적장애인 박모 씨에게 국가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앞차에 귀신 형상이 보이는 스티커를 붙인 32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방어 차원이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혐오감을 주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났습니다. 최근 안데스 산맥의 사방카야 화산은 하루 평균 40여 차례 폭발해 환태평양 조산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상금 액수로 세계 최대 규모의 테니스 대회죠. US 오픈 여자 단식에서 오늘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랭킹 83위인 선수가 세계 9위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생애 첫 결승 티켓을 따낸 슬론 스티븐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합니다. 세계 랭킹 83위 스티븐스는 9위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고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1세트를 가볍게 이긴 스티븐스는 2세트 강타가 살아난 윌리엄스에 밀려 세트를 내줬습니다. 3세트에선 밀고 밀리는 초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스티븐스는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상대의 매서운 공격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긴 랠리에 지친 37 노장 윌리엄스는 결국 실수를 연발하며 무너졌습니다. It's incredible.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how I got here. Just hard work. That's it. 한때 부상으로 랭킹 900위 밖으로 밀려나는 아픔도 겪었던 스티븐스는 제2의 전성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24살 스티븐스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코리아 오픈에도 출전해 한국 팬들에게 인사할 예정입니다. 스티븐스는 모레 아침 세계 랭킹 16위 매디슨 키스와 우승을 다투는데 83위 선수의 1위 도전에 세계 테니스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초대 거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요. 예. 한 명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표죠? 네, 예. 홍준표 대표인데요.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5당 회동에는 참여치 않는다. 앞으로도 참여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 귀국 시점에 맞춰서 정치 쇼하러 온 거예요. 예, 이 정치 쇼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갔다가 돌아왔을 때 보고하고 그러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모습으로만 자랑을 듣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5당 회동은이라고 했습니다. 5당 네. 회동은.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제 대통령하고 자유한국당 대표 둘이 만나는 뭐 양자 회동 같은 것은 뭐 응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는 명확히 뭐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5당 체제보다는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를 통해서 보수 결집을 노리겠다는 게 사실 홍 대표가 대선 전부터 줄곧 가져왔던 전략입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아, 예. 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는데요.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홍준표 대표와 1대1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예.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또 아무래도 다른 야당들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지난번 청와대가 여야 당대표 초청했을 때 그때도 참여하지 않아서 이 키워드가 지금 두 번째 초대 거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다고 초청을 했는데요. 예. 당시에도 들러리는 서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참여하지 않고 들러리라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까? 그럼요. 예. 네, 썼습니다. 예. 그래서 충북 청주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날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장화 의전을 선보였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장화를 신지 않고 관계자가 대신 신어- 신겨준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는 일단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계속 그래도 참석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홍 대표가 쉽게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 대표 빼고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이제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보겠다고 했는데도 보지 못해서 또 아쉬운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또 만나자고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해도 또 가지 않는 또 네. 이런 식으로 정치 환경이 굉장히 또 급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정의당 결별 선언입니다. 예. 물음표입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칼날이 사뭇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 정의당이요 국방부를 찾아서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확인하시죠. 예. 강대국이 기침을 하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약한 정치 권력이 유독 주민들한테는 강했습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발언 강도가 상당히 세네요. 네, 오늘 이랬지만 어제는 또 더 강한 표현도 썼습니다. 예. 정의당에서 아침 회의 때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다라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예. 20분 후에 다시 한번 수정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김종대 의원의 발언이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예, 저 푸들, 정치권에서 푸들이라는 용어가 나왔던 게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중반에 네. 영국이 이라크전 참전을 결정하면서 이제 영국 내부에서 이제 부시 대통령의 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제 부시 대통령이 푸들이 됐다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네. 비유를 해가지고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했던 거군요. 예, 그래서 그 푸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어의 민감성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한 것으로 정의당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초기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초기에 상당히 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상당히 정의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우호적인 모습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또 달라지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사드 배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이 정의당이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우선 이정미 대표 오늘 부산을 찾아서요. 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발표에 대해서 그걸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문재인 정부가 넘긴 건 공약 뒤집기다 이런 예.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를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생활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보수가 아니에요. 극우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과연 그런 국무위원이나 정책을 맡는 게 맞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이 있고